아들 부대 비리를 캐러 간 최초의 여성 군단장. 하지만 웬 여자년이 죽고 싶냐 씨발년하며 머리채를 잡히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해의 거친 파도가 율곡 이이의 기계처럼 쉼없이 백사장을 때리는 강원도 양양.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제3군단, 산악군단의 본부가 자리한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최초의 여성 군단장인 하선우 중장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여군 사관 임관 수석, 최초의 여성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을 거쳐 이제는 군단장의 자리에 오른 그녀는 강철의 백합이라 불렸다. 그녀의 지위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하들을 향한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휘하는 3군단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속력과 철저한 군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그런 하선우 군단장에게도 남모를 근심이 하나 있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이하준. 하준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는 대신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다 늦은 나이에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하준은 어머니가 군단장으로 있는 3군단 예하 사단으로 배치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 일부러 연고가 없는 강원도 고성의 제22보 병사단 율곡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하선우는 아들이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군 복무를 마치겠다는 아들의 결정을 묵묵히 응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아들의 군 생활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일부러 22사단 쪽으로는 시찰조차 잡지 않으며 거리를 두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군단장 집무실에서 작전 서류를 검토하던 하선우는 관사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이 가져온 개인 우편물 더미 속에서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는 낡은 편지 봉투. 군사 우편이 아닌 사서함으로 배달된 그 편지는 누가 봐도 수상했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봉투를 뜯은 하선우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편지지는 땀과 눈물에 젖어 너덜너덜했고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글씨는 공포에 질린 채 급하게 휘갈겨 쓴 듯했다. 살려주십시오. 이곳은 지옥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2사단 예하 56연대 금강산 부대의 특정 대대를 지목하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가혹행위와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대대장은 병사들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립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구타와 얼차려는 기본이고 병사들의 월급과 부식까지 갈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병사가 구타로 인해 의식을 잃고 실려나갔지만 부대에서는 단순 훈련 중 사고로 은폐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저희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선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56연대 3대대. 그곳은 바로 아들 이하준 일병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였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이 편지를 누가 읽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이하준 일병. 그 아이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저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힘으로 이곳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선우는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서가 아니었다. 아들의 동료 혹은 아들 자신일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처절한 구조 요청이었다. 자신에게 이 편지가 온 이유. 그것은 자신이 군단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하준 일병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즉시 군단 감찰실장인 한성훈 대령을 집무실로 호출했다. 한 대령은 하선우가 가장 신임하는 장교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든 성품의 소유자였다. 군단장님 부르셨습니까? 한 대령. 자네에게 비밀 임무를 맡겨야겠네.
하선우는 편지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22사단 예하부대에서 심각한 수준의 가혹행위와 비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익명의 제보이며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즉시 22사단 헌병대와 감찰부에 연락하여. 아니. 하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와 나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만 움직인다. 이 일은 22사단은 물론 56연대장도 알아서는 안 돼.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미 한통 속일 가능성이 크다. 군단장님. 하지만 군단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은 내 아들이 그곳에 있네. 한 대령의 눈이 커졌다. 하선우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세. 하지만 제보자가 내 아들을 언급하며 나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건 부대 내부의 자정 능력은 물론 사단 감찰 시스템까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네.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꼬리만 자르고 본질을 숨길 걸세. 그녀는 결심했다. 군단장의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한 명의 병사를 구하려는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로서 그 지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감찰실 소속의 베테랑 수사관 2명만 대동한다.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내일 새벽 56연대 3대대를 급습한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시간 아침 점호 직후를 노릴 걸세. 차량은 군용이 아닌 민간 차량으로 준비하게.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한성훈 대령이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하선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양양의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고성의 그 부대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아들 하주는 무사할까?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모성이 동시에 들끓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어스름한 시간. 강원도 고성의 7번 국도를 달리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운전석에는 감찰실의 베테랑 김진우 소령이, 조수석에는 한성훈 대령이 앉아 있었다. 뒷좌석에는 하선우 군단장과 여성 수사관인 박은정 대위가 딱딱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네 사람 모두 화려한 계급장 대신 등산객이나 민간 용역 업체 직원처럼 보이는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다. 하선우는 머리를 질끈 묶고 두꺼운 스카프로 얼굴의 절반을 가렸다. 그녀의 눈빛만이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제22사단 56연대 3대대. 통칭 금강산 부대로 불리는 곳이었지만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곳은 금강산이 아닌 아비규환의 지옥이었다. 차량이 부대 위병소에 가까워지자 한성훈 대령이 나지막이 말했다. 군단장님, 위병소에서는 제가 신분을 밝히겠습니다. 군단 감찰실에서 나온 비밀 점검반이라고 둘러대겠습니다. 군단장님께서는 박 대위와 함께 시설 점검 반원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알겠네. 계획대로 하게. 차량이 위병소 앞에 멈췄다. 야간 근무에 지친 듯한 초병이 다가와 경례도 없이 불퉁하게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 대령이 창문을 내리고 감찰실 소속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과 유사한 민간인 출입증처럼 위조된을 내밀었다. 3군단 감찰실에서 시설 안전 점검 나왔습니다. 3대대 행정반과 협조된 사항입니다. 초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른 새벽에 사복 차림의 점검반이라니. 하지만 3군단이라는 말에 일단 주눅이 든 듯 급하게 상황실로 뛰어들어가 인터폰을 잡았다. 잠시 후 당직 사관인 듯한 중위가 졸린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3군단 감찰실이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잠시 대기하십시오. 대대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한 대령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보안 점검일세. 대대장에게 보고하면 점검의 의미가 있나? 지금 즉시 문 열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한 대령의 단호한 태도와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당직 사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차단봉을 올렸다. 일단 들어오십시오. 행정반 앞에 주차하십시오. 차량은 천천히 부대 안으로 진입했다. 마가침 점호가 끝났는지 병사들이 3355 식당으로 향하거나 생활관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하선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하나같이 어둡고 생기가 없었다. 몇몇 병사의 얼굴에는 옅은 멍자국이나 상처가 보이기도 했다. 그때 생활관 입구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병사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아들 이하준이었다. 하준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다. 그의 팔을 한 선임병이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다. 야, 이하준. 너 때문에 어제 점호 시간 늦어졌잖아. 이따 식당 뒤에서 보자. 알겠습니다. 하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아들이 저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차량이 행정반 앞에 멈췄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쪽에서 누군가 고함을 치며 달려왔다. 어떤 새끼들이야. 당장 안 멈춰. 검게 그을린 피부, 다부진 체격에 험상궂은 인상을 한 중년의 장교였다. 전투복 상의는 풀어헤치고 전투모는 삐딱하게 쓴 채였다. 가슴에는 중령 마동철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바로 그가 3대 대장 마동철 중령이었다. 마동철은 아침부터 기분이 최악이었다. 어젯밤 과음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른 아침부터 3군단 감찰반이라니. 그는 자신의 왕국에 누군가 감히 발을 들인다는 사실 자체를 참을 수 없었다. 당신들 뭐야? 여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야. 당장 안 꺼져. 마동철이 네 사람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렸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한성훈 대령이 앞으로 나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3군단 감찰실장 한성훈 대령입니다. 마 중령, 언행에 주의하십시오. 저희는 군단장님 지시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동철이 한 대령의 말을 끊었다. 대령? 대령이 사복 처입고 이 새벽에 여길 와? 어디서 약을 팔아? 3군단? 내가 3군단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줄 알아? 당장 신분증 안 꺼내. 김소령과 박대위가 그를 제지하려 하자 마동철은 그들을 거칠게 밀어냈다. 어디서 잡것들이 상관한테 손을 대. 그의 광기 어린 시선이 하선우에게 꽂혔다.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지만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마동철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 아줌마는 또 뭐야? 군무원이야? 아니면 어디 다방에서 오셨나? 박은정 대위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중령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시끄러워. 핫바리 여군년이 어딜 감히 대들어. 마동철은 박 대위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그때 하선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마동철 중령. 지금 그 행동 감당할 수 있겠나? 낮고 차분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운 목소리였다. 마동철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이 여자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까지 게 뭔데? 그 순간 마동철은 하선우가 쓰고 있던 스카프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내년이 감찰단? 너네가 뭔데 내 구역에서 설쳐.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마동철이 하선우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그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커! 마동철의 손목이 누군가에게 붙잡혔다. 강철 같은 힘이었다. 하선우였다.
그녀는 마동철의 손목을 비틀어 잡은 채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뭐하는? 마동철이 손목을 빼려 했지만 하선우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특전사 출신의 여군 장교였으며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군단장이기 이전의 분노한 지휘관이었다. 바로 그때 식당으로 향하던 병사들의 대열 속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이하준 일병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어머니? 하준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 깡패 같은 대대장에게 머리채를 잡힐 뻔한 모습을 보고 말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고성 산악지대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하선우 군단장과 마동철 중령 사이에서 얼어붙었다. 마동철은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여자의 힘에 당황했고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굴복이 아니었다. 적을 눈앞에 둔 맹수의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심연의 눈빛이었다. 에이, 인연이 이거 안 놔. 마동철은 술기운과 분노로 이성을 상실했다. 그는 남은 손으로 하선우의 뺨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위험합니다, 군단장님. 박은정 대위가 소리치며 앞을 막으려 했지만 그보다 빨랐다. 하선우는 잡고 있던 마동철의 손목을 그대로 이용해 그의 팔을 꺾으며 몸을 반쯤 돌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호신술이었다. 끄악! 마동철의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 그의 팔은 등 뒤로 꺾인 채 하선우의 무릎에 짓눌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네. 대대장님. 근처에 있던 행정반 병사들과 당직사관이 달려왔지만 한성훈 대령과 김진우 소령이 즉각 그들을 막아섰다. 한 대령이 품에서 진짜 신분증을 꺼내들었다. 3군단 감찰실장이다. 전원 그 자리에 멈춰. 지금 이 순간부로 3대대 전 병력은 이동을 금지한다. 이건 군단장 명령이다. 군단장이라는 단어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물론 마동철을 부축하려던 간부들까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동철은 꺾인 팔의 고통 속에서도 군단장이라는 말을 비웃었다. 개소리. 집어치워. 인연이. 감히 대대장을 폭행해. 너희들 전부 영창에 쳐넣어주마. 그때였다. 저 멀리 위병소 쪽에서 요란한 경광등 소리와 함께 헌병 차량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하선우가 어젯밤 한 대령에게 지시한 플랜 B였다. 차량들이 급정거하고 완전 무장한 3군단 직할 헌병대대 병력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앞에는 헌병대대장인 오광혁 중령이 서 있었다. 오 중령은 연병장 한복판에서 땅바닥에 엎드러진 마동철과 그의 팔을 제압하고 있는 사복 차림의 하선우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곧장 하선우를 향해 달려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헌병대대장 오광혁 중령 명받으신 대로 부대 외곽 통제 및 내부 진입 완료했습니다. 군, 단, 장, 님. 그 단어가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귓속에 대모처럼 박혔다. 마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술이 확 깨는 것을 넘어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그가 방금 여자년 핫발이라 부르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저 여자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제3군단장 하선우 중장이라고. 말도 안 돼. 하선우는 천천히 마동철의 팔을 놓고 일어섰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쓸어 넘기고는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인 오광혁 중령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 중령. 수고했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마동철에게 향했다. 마동철 중령. 네. 예. 저 군단장님. 그게. 저는. 마동철은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덜덜 떨었다. 자네는 방금 3가지 죄를 저질렀네. 하선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첫째, 상급 부대의 정당한 감찰 업무를 방해하고, 둘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성 지휘관을 모욕했으면, 셋째, 상관인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그녀는 마동철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지. 하선우는 마동철의 곁을 지나쳐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이하준과 시선을 마주쳤다. 하준은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수치심과 저 괴물 같은 대대장에게 맞서는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앞으로 닥칠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선우는 아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마동철을 내려다보았다. 자네의 가장 큰 죄는 이 젊은 병사들을 지키고 이끌어야 할 지휘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폭행하며 이 신성한 부대를 개인의 왕국이자 사병들의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저건 다 모함입니다. 저는. 닥쳐라. 하선우의 불호령이 연병장을 갈랐다. 내 놈의 변명은 감찰실과 군사법원에서 실컷 듣도록 하겠다. 그녀는 헌병대장 오중령에게 명령했다. 오중령. 현 시간부로 56연대 3대 대장 마동철 중령을 상관 모욕 및 폭행, 직권 남용, 감찰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당장 연행해. 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마동철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마동철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억울합니다. 군단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연대장님, 한성훈 대령. 예, 군단장님. 지금 즉시 감찰팀은 대대장실과 행정반, 그리고 모든 간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회계장부, 컴퓨터, 개인 휴대전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게. 특히 하선우는 편지의 내용을 떠올렸다. 부대 내 모든 창고와 폐기물 처리장을 최우선으로 조사한다. 숨겨진 서류나 증거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한 대령과 감찰팀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선우는 멍하니 서 있는 당직사관에게 명령했다. 당직사관은 전 병력을 즉시 식당으로 집합시키게. 내가 직접 아침 식사 배식을 하겠다. 그리고 부상자나 환자는 즉시 의무실로 보고하도록. 군단 의무 참모가 곧 도착할 걸세. 연병장에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마동철의 비명과 헌병들의 외침, 그리고 겁에 질린 병사들의 웅성거림만이 가득했다. 이하준 일병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 우뚝 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하선우는 직감했다. 마동철 중령 한 명을 쳐내는 것으로 이 부대의 뿌리 깊은 병폐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이것은 22사단, 어쩌면 그 이상까지 연결된 거대한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하선우 군단장의 걸음은 단호했다. 그녀의 뒤를 한성훈 대령과 박은정 대위가 따랐고 그들 주위로는 3군단 헌병들이 경계선을 만들며 이동했다. 방금 전까지 지옥의 왕국을 호령하던 대대장 마동철은 수갑을 찬 채 헌병 차량 뒷좌석에 처박혔다. 그의 광기 어린 욕설은 멀어져가는 차량 소리와 함께 희미해졌다. 부대의 아침은 공포와 혼돈,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당직 사관의 지시에 따라 식당으로 향하면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짐승처럼 다루던 대대장이 저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에게 단숨에 제압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여성이 자신들이 속한 3군단의 최고 지휘관인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이하준 일병은 무리의 맨 뒤에서 말없이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머니였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럽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선우 중장이 저 괴물의 소나기에서 자신을, 아니 모두를 구해내기 위해 이곳에 직접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가 모욕당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치미는 분노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식당 내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취사병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배식 준비를 마쳤고 병사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그때 하선우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쥐 죽은 듯 조용한 식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겁에 질린 젊은 얼굴들, 영양 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마른 체형, 몇몇의 얼굴과 팔뚝에 선명한 멍자국.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선우는 망설임 없이 배식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취사병에게서 국자를 건네받았다. 내가 직접 배식하겠다. 그녀는 하얀 위생 모자와 앞치마를 둘렀다.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 군단장이 직접 병사들의 아침 배식을 시작한 것이다. 한성훈 대령과 박은정 대위도 그녀의 옆에서 각각 밥과 반찬을 맡았다. 첫 번째 병사가 다가왔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판을 내밀었다. 하선우는 따뜻한 콩나물국을 넉넉하게 퍼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많이 먹게. 아침은 든든해야지. 병사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감히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병사들이 차례로 그녀 앞을 지나갔다. 하선우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어떤 병사는 눈가가 퀭했고 어떤 병사는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가장 따뜻한 국을 퍼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드디어 이하준 일병의 차례가 되었다. 하준은 애써 태어난 척 다른 병사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식판을 내밀었다. 하선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헬쑥해진 볼, 지쳐 보이는 눈빛.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입술 한쪽에 터진 상처. 하선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국을 푸짐하게 담아주고는 옆에 있던 계란말이 하나를 아들의 식판 위에 더 얹어주었다. 먹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병사들에게 했던 것과 같았지만 그 안에는 1000마디의 말이 담겨 있었다. 하준은 울컥 차오르는 것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경례를 대신하고 자리로 향했다. 배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한 병사가 식판을 들고 하선우 앞에 섰다. 유난히 체구가 왜소하고 안경 너머의 눈이 극도의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김지훈 일병, 편지를 보낸 병사의 가장 친한 동기였다. 하선우가 국을 퍼주려던 순간 김일병이 들고 있던 식판을 바닥에 와르르 쏟고 말았다. 쇠로 된 식판이 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일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흐어엉. 으아.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공포와 서름,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절규였다. 박은정 대위가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선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선우는 배식대를 돌아 나와 울고 있는 김일병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괜찮다, 병사. 괜찮아. 이제 말해도 된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김일병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김일병은 참았던 모든 것을 토해냈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민우를 죽였습니다. 최민우. 편지에서 구타로 의식을 잃고 실려나간 병사로 언급된 이름이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가 그랬지? 하선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황태수 병장입니다. 황 병장이 마 중령의 지시를 받은 박지성 소령작 전과장의 묵인하에 민우를 창고 뒤에서 김일병은 울먹이며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최민우 일병이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 부대의 비리를 고발하려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벌로 황태수 병장에게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의식을 잃은 최 일병을 부대에서는 훈련 중 실족으로 위장해 민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그들은 민우가 뇌출혈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황 병장이 쇠 파이프로 민우의 머리를 하선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온몸에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일어서서 식당 안의 모든 병사를 향해 말했다. 모두 들었을 것이다. 나는 제3군단장 하선우 중장이다. 그녀는 쓰고 있던 위생 모자와 앞치마를 벗어 던졌다. 지금 이 순간부로 56연대 3대대는 군단 직할 통제 하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더 이상 저들의 노예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다. 그녀는 한성훈 대령을 바라보았다. 한 대령, 지금 즉시 작전과장 박지성 소령과 황태수 병장을 체포하게.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한 대령과 헌병들이 즉시 식당을 뛰쳐나갔다. 박은정 대위. 예, 군단장님. 김지훈 일병을 안전한 곳으로 확보하고 즉시 공식 진술서를 받도록. 그리고 식당에 있는 모든 병사들의 개별 면담을 준비한다. 단 한 명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겠다. 그때였다. 하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군단장님. 하선우의 시선이 아들에게 향했다. 이하준 일병. 말하게. 황태수 병장이 항상 안전가옥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3번 창고입니다. 그곳에 민우 형의 유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 중령이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선우와 한 대령의 눈빛이 마주쳤다. 좋다. 감찰팀 전원. 3번 창고로 이동한다. 하선우는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아들 하준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아들. 그 한마디에 하준은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지옥 같던 부대에 어머니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이 상륙했다. 차가운 강원도의 아침 공기가 3대대 병기고와 창고 구역을 감쌌다. 하선우 군단장과 감찰팀 그리고 헌병들은 이하준 일병의 증언을 토대로 3번 창고로 향했다. 그 사이 박지성 소령과 황태수 병장이 생활관에서 체포되었다는 무전 보고가 들어왔다. 황태수 병장은 체포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변기에 버리려다 발각되었고 박지성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급히 불태우려던 참이었다. 분노가 하선우의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유지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3번 창고는 다른 창고들과 조금 떨어진 부대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겉보기에는 낡고 평범한 보급품 창고였다. 하지만 입구에는 부대 시설물과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신형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창고 관리병은 누구인가? 한성훈 대령이 물었다.
행정반에서 불려온 보급관은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었다. 그곳은 대대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곳이라. 저는 열쇠가 없습니다. 필요 없다. 하선우는 헌병대장 오강혁 중령에게 턱짓했다. 오 중령. 강제 개방하게. 헌병 2명이 거대한 절단기를 가져와 자물쇠를 끊어냈다. 철컹 하는 쇳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창고 안은 보급품 대신 온갖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전부 다. 박은정 대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창고 한쪽 벽면에는 최고급 양주 수십 병이 상자째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고가의 골프채 세트와 유명 상표의 골프웨어가 즐비했다. 심지어 대형 텔레비전, 안마의자, 고급 커피 머신까지 군부대 창고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이 먼지 쌓인 군용 모포 아래 숨겨져 있었다. 부대 운영비와 병사들의 복지 예산을 전부 이곳에 쏟아부었군. 한성훈 대령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선우는 그 물건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 물건들은 누군가에게 상납하기 위한 뇌물이었다. 마동철 중령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했을 리가 없었다. 샅샅이 뒤져라. 장부가 있을 것이다. 감찰팀이 창고 구역을 훑기 시작했다. 그때 이하준 일병이 구석에 쌓인 낡은 탄약 상자들을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황 병장이 항상 저 상자 근처에서 무언가를 만지는 것을 봤습니다. 김진우 소령이 탄약 상자들을 치우자 바닥에 위장된 작은 마루 널빤지가 드러났다. 널빤지를 드러내자 그 아래에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찾았습니다. 금고는 비밀번호 방식이었다. 하지만 감찰팀은 이미 마동철의 개인 소지품을 압수한 상태였다. 그의 수첩에 적힌 의미불명의 숫자, 조합 몇 개를 시도하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표지의 두꺼운 장부 여러 권이 들어있었다. 한성훈 대령이 장부를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군단장님, 이것은... 하선우가 장부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물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받는 일을 의미하는 듯한 암호명들이 적혀 있었다. 율곡 1호 금강산 VIP 설악의 별동해의 주인. 이건 상납 장부입니다. 박은정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율곡 1호는 22사단장일 겁니다. 금강산 VIP는 56연대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선우의 시선이 설악의 별이라는 암호명에 멈췄다. 설악산은 3군단 관할 지역 중 하나이며 별은 장성을 의미했다. 그럼 동해의 주인은? 한성훈 대령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직속 상관이거나 혹은 나일 수도 있겠지. 하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마동철이 나에게도 상납을 시도하려 했거나 혹은 내 상급자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22사단뿐만 아니라 3군단, 어쩌면 그 상부까지 연결된 거대한 부패의 고리였다. 마동철은 그저 이 거대한 뇌물 네트워크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하선우는 장부를 덮었다. 한대령. 이 장부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네. 감찰팀은 이 창고의 모든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게. 즉시 22사단 사단장실과 56연대 연대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시켜 군단장 직권으로 발부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사단장실을 직접. 내가 하겠네. 율곡 1호가 누구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가 창고를 나서려던 순간 이하준 일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어머니,
아니, 군단장님, 이것도 있습니다. 하주는 금고 바닥에 깔려있던 낡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마동철 중령과 낯선 민간인들 그리고 56연대장 조원태 대령이 함께 골프를 치거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 22사단 주임원사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불법 도박 및 향응, 그리고 민간인과의 유착입니다. 김진우 소령이 중얼거렸다. 하선우는 USB를 받아들었다. 어쩌면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박대위, 즉시 노트북을 가져와서 내용을 확인하게. 박은정 대위가 감찰팀 차량에서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다. 파일은 단 하나. 영상 파일이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하선우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그것은 최민우 일병이 폭행당하던 날의 영상이었다. 3번 창고 안의 공기는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노트북의 작은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영상은 황태수 병장이 몰래 촬영한 듯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내용은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다. 창고 뒤편에 후미진 공터. 최민우 일병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황태수 병장과 분대장급 선임병 2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편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다. 작전과장 박지성 소령이었다. 황태수 병장이 최 일병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내가 감히 대대장님 심기를 건드려? 부모한테 편지를 써? 이 새끼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황 병장은 주먹과 발로 모자라 근처에 있던 강목까지 집어들었다. 최 일병은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지만 황 병장은 멈추지 않았다. 이 새끼 때문에 윗분들 심기가 불편해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박지성 소령은 그저 연기를 뿜어내며 방관했다. 아니, 오히려 즐기는 듯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황 병장 적당히 해. 그러다 죽으면 뒤처리 귀찮아져. 설악의 별께서 이번 주말에 쓰실 물건 챙겨야지. 알겠습니다, 소령님. 이 새끼 버릇만 고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황 병장이 강목을 최 일병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끔찍한 장면에서 끊겼다. 에이, 이게만도 못한. 박은정 대위는 차마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한성훈 대령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하준 일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동기가 자신과 같은 생활관을 쓰던 형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 그는 구역질을 참으며 눈물을 쏟았다. 하선우 군단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영상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지성, 황태수, 그리고 설악의 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들을 되뇌었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녀는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증거가 아니었다. 22사단, 아니 3군단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핵심 증거였다. 한대령. 예, 군단장님. 이 영상은 군단 직할 보안 서버로 즉시 전송한다. 그리고 원본은 내가 보관한다. 지금 즉시 56연대장 조원태 대령을 현 위치로 소환하게. 아니, 내가 직접까지. 연대장실로 가겠다. 하선우가 창고를 나서려던 그때 김진우 소령이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군단장님, 그것은 군용 편지 봉투였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피에 젖어 뻣뻣하게 굳은 편지지 한 장이었다. 최민우 일병이 죽기 직전 황태수 병장 몰래 숨겨둔 마지막 편지였다. 어머니, 아버지. 결국 저는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저는 매일 맞습니다. 그들은 제 월급을 빼앗아갔고 제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하준 일병. 그 아이는 군단장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건드리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되면 하준이를 제발. 그리고 이번 창고 지하 그곳에 그들이 우리에게 빼앗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 그리고 우리의 일기장.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피가 번져 마지막 글씨는 알아볼 수 없었다. 이번 창고 지하. 하선우는 편지를 쥔 손을 떨었다. 아들 하준이, 아들이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숨이 멎는 듯 했다. 이하준은 그 편지를 보고 오열했다. 최민우 일병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에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민우 형. 하선우는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이하준 일병. 내 동료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우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녀는 일어섰다. 전 감찰팀 그리고 헌병대. 이번 창고로 이동한다. 그곳에 숨겨진 지하를 찾아라. 3번 창고가 뇌물을 위한 사치품 창고였다면 이번 창고 지하는 아마도 병사들을 착취한 피와 눈물의 증거가 잠들어 있을 것이다. 하선우 군단장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녀는 이제 율곡 1호나 설악의 별을 잡는 것을 넘어 이 부대에 뿌리내린 악의 근원 자체를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이 3군단 전체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최민우 일병의 피 묻은 편지를 쥔 하선우 군단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 때문이기도 아들을 향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했다. 하준이를 제발. 죽어가는 순간에도 동료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걱정했던 어린 병사의 마지막 외침이 그녀의 MGL-BMGLV 대한민국 국군의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 심장을 꿰뚫었다. 이번 창고로 간다. 지금 당장. 하선우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들을 뱉어내는 듯 차가웠다. 감찰팀과 헌병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3번 창고에서 압수한 뇌물 상납 장부와 향응 사진들은 한성훈 대령이 직접 챙겼고 살인 현장이 담긴 USB는 하선우의 전투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다. 이하준 일병도 그들을 따랐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훈련병이 아니었다. 동료의 죽음과 어머니의 등장은 그를 지옥의 방관자에서 진실을 향한 증언자로 바꾸어 놓았다. 이번 창고는 3번 창고보다 더 낡고 음산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녹슬어 있었다. 창고 내부는 버려진 구형 전투 장구류와 찢어진 천막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사람이 드나든 흔적조차 없어 보였다. 지하라고 했다. 입구를 찾아라. 헌병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창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는 보이지 않았다. 군단장님, 여긴 그냥 폐창고 같습니다. 바닥도 전부 콘크리트. 김진우 소령이 보고하려던 순간 이하준 일병이 창고 가장 안쪽에 쌓인 낡은 관물대 더미를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지, 하준? 하선우는 공적인 자리임을 의식해 일병 대신 이름을 불렀다. 민우 형이. 끌려가기 며칠 전 저와 야간 경계 근무를 서면서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는 병사들의 영혼을 가둬두는 곳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 관물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그저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황태수 병장이 가끔 이유 없이 저곳에서 연장통을 들고 나오곤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물대를 치워라. 헌병들이 육중한 철제 관물대를 옮기자 그 뒤로 시멘트 바닥과는 이질적인 사각형의 철제 덮개가 드러났다. 손잡이조차 없는 완벽하게 위장된 입구였다. 강제 개방해. 휴대용 절단기가 불꽃을 튀기며 철판의 용접 부위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쇠가 타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굳게 닫혔던 지옥의 문이 서서히 열렸다. 철판 덮개가 열리는 순간 역하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악취가 지하로부터 뿜어져 나왔다. 하선우는 손짓으로 헌병들을 제지하고 자신이 먼저 손전등을 든 채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발을 내디뎠다. 지하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파놓은 방공호인지 아니면 부대 창설 초기에 만들어진 비밀 시설인지 모를 공간이었다. 높이는 성인 남자가 겨우 허리를 펼 정도였고 사방은 축축한 흙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보았다. 병사들의 무덤을. 공간의 절반은 병사들에게서 갈취한 온갖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수백 개의 군용 지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가족 사진과 현금, 카드 등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병사들의 월급날마다 검사를 핑계로 빼앗은 것들이었다. 부모님들이 보내온 편지들도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아들아, 이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라라고 적힌 편지지가 하선우의 군화발에 밟혔다. 에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박은정 대위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하지만 반대편은 더욱 끔찍했다. 그곳에는 수십 권의 낡은 수첩과 일기장들이 쌓여 있었다. 마동철과 황태수 무리가 병사들의 사적인 기록을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이곳에 처박아 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다. 매일 밤 겪었던 구타의 횟수, 빼앗긴 돈의 액수, 자신을 괴롭힌 선임과 간부들의 이름, 그리고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외침들이 날 것 그대로 기록된 증거의 산이었다. 하선우는 그 일기장 더미 맨 위에서 익숙한 표지의 수첩을 발견했다. 아들 하준이 입대할 때 자신이 직접 사준 만년필과 함께 선물했던 수첩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아들의 필체였다. 오늘도 맞았다. 황태수 병장이 내무반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슴을 찼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내 나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강철의 백합이신데 나는 그저 진흙 속의 지렁이 같다. 다음 장을 넘겼다. 민우 형이 이상하다. 며칠 전부터 박지성 소령에게 불려다니더니 오늘은 얼굴이 퉁퉁 부어서 돌아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괜찮을까? 아니, 그들은 나를 더 심하게 괴롭힐 것이다. 나는 그저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하선우는 눈을 감았다. 강철 같던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녀는 아들이 지옥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동안 수십 킬로미터 밖 군단 본부에서 작전 서류의 결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로서의 죄책감과 지휘관으로서의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군단장님. 한성훈 대령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려 했지만 하선우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첩을 품에 넣었다. 아들의 고통이 담긴 이 증거물은 그녀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다. 지하 공간 가장 깊숙한 곳에는 사람 하나가 겨우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반성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 안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고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했다. 최민우 일병이 마지막으로 갇혀있던 곳이었다. 모조리 증거물로 확보한다. 하선우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이곳에 쌓인 모든 물건, 모든 일기장, 흙 한 줌까지 전부 다. 감찰팀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하선우는 찢어진 편지 더미 속에서 또 다른 장부 하나를 발견했다. 3번 창고의 상납 장부와는 다른 갈취 장부였다. 황태수 병장이 병사들에게서 얼마를 빼앗았고 그 돈이 박지성 소령을 거쳐 마동철 중령에게 어떻게 상납되었는지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동철은 병사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그 돈으로 윗선에 뇌물을 바치는 이중의 착취 구조를 만든 것이었다. 그때였다. 이번 창고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웬 놈들이냐? 당장 총 내려놔. 헌병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켜라. 나는 56연대장 조헌태 대령이다. 군단장님께서 내 부대에 오셨다는데 감히 길을 막아? 금강산 VIP 56연대장 조헌태 대령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지하의 축축한 공기를 뒤로하고 하선우 군단장이 이번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슬퍼런 대립의 현장이었다. 56연대 본부에서 급히 달려온 연대장 조헌태 대령이 자신의 지휘관임을 앞세워 3군단 헌병들의 저지선을 뚫으려 하고 있었다. 조헌태 대령은 마동철 중령과는 다른 부류의 인간이었다. 마동철이 통제 불능의 광기 어린 폭군이라면 조헌태는 뱀처럼 교활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육사 출신으로 탁월한 처세술과 윗선 관리 능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이었다. 그는 3군단장이 여자라는 사실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선우 앞에서 내색한 적이 없었다. 아니 군단장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조헌태는 하선우를 발견하자마자 언제 헌병들과 대치했냐는 듯 만면에 가장 충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대장 조헌태 대령입니다. 군단장님께서 행차하시는데 제가 미처 영접을 못했습니다. 이런 망극할 때가. 그의 시선이 이번 창고에서 쏟아져 나오는 헌병들의 손에 들린 증거물 상자들 병사들의 지갑 더미와 일기장들에 닿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마동철 그 미친놈이. 설마 군단장님께 무슨 결례라도. 조헌태는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극도의 분노와 충격을 연기했다. 하선우는 그런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헌태에 가면 속 비열한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조 대령. 예, 군단장님. 말씀하십시오. 자네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예? 무엇을 말입니까? 마동철 중령이 내 놈의 비호 아래 병사들을 착취하고 구타하고 심지어 살해한 이 지옥도를 내 놈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하선우의 불호령에 조헌태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곧바로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군단장님, 억울합니다. 제가 하늘의 맹세코. 마동철 중령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부하 관리를 잘못한 죄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피해자입니다. 저놈이 저까지 속이고 이런 끔찍한 짓을. 그의 연기는 실로 완벽에 가까웠다. 부하의 일탈에 충격받은 무능하지만 선량한 지휘관의 모습. 하지만 하선우는 속지 않았다. 피해자라고? 하선우가 차갑게 비웃었다. 그녀는 한성훈 대령에게 손짓했다. 한 대령이 3번 창고에서 나온 상납 장부를 펼쳐 조헌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금강산 VIP
이게 내 놈의 암호명인가? 조헌태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에이, 이것은 모함입니다. 마동철이 저를 끌어들이려고. 모함? 하선우는 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다. 사진들은 바닥에 흩뿌려졌다. 룸살롱에서 민간인 무기상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조헌태, 마동철, 그리고 22사단 주임원사의 모습이었다. 이것도 모함인가? 내 놈이 마동철을 방패 삼아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을 챙겼는지 이 장부가, 이 사진들이 말해주고 있다. 내 놈은 마동철의 상관이 아니라 공범이야. 진실이 드러나자 조헌태의 표정이 180도 변했다.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독사 같은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선우 군단장님. 그는 하선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실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일부 받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 저 혼자 먹자고 한 짓인 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율곡 1호 사단장님은 물론이고 군단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설악의 별개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를 치시면 군단장님께서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유이자 선전포고였다. 꼬리 마동철을 자른 선에서 멈추지 않고 몸통 조헌태를 건드린다면 당신 하선우의 머리 위에 있는 더 큰 존재 설악의 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하선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감당? 내 놈이 지금 나에게 감당이라는 단어를 쓴 건가? 군단장님, 여자 혼자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헌태가 하선우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군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부패는 관행입니다. 저 하나 쳐내도 설악의 별께서는. 그 순간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하선우의 손바닥이 조헌태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조헌태는 충격에 고개가 돌아갔고 그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 이놈. 조헌태가 감히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하선우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움직이지 마. 한성훈 대령과 헌병들이 동시에 권총을 뽑아 조헌태와 그가 데려온 연대 참모들을 겨누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같은 3군단 소속의 아군끼리 총구를 겨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하선우. 조헌태가 계급장도 떼고 악을 썼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설악의 별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너는. 오강혁 중령. 하선우가 헌병대대장을 불렀다. 56연대장 조헌태 대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살인방조 및 은폐교사 혐의로 현시간부로 체포한다. 저항할 시 즉각 사살하라. 사살? 헌병대장 오중령조차 망설였다. 연대장을 그것도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은 명령 불복종인가? 하선우의 외침에 오중령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아닙니다. 헌병대. 연대장 조헌태 대령을 체포하라. 헌병들이 달려들어 조헌태를 제압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하선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너도 끝이야. 하선우. 너 하나 때문에 3군단 전체가 무너질 거다. 설악의 별께서.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부대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차량의 깃발은 선명한 별 2개. 22사단 율곡부대의 사단장이자 상납 장부 속 율곡 1호. 육군 소장 송기철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육군 소장 송기철 22사단장은 율곡 1호라는 암호명이 무색하지 않게 율곡 2의 기상보다는 율곡의 빽빽한 상소문처럼 깐깐하고 권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육사 출신 중에서도 핵심 요직만을 거친 엘리트였으며 차기 군단장 후보로 거론되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런 그에게 최초의 여성 군단장인 하선우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지휘 차량에서 내린 송기철 소장은 눈앞의 광경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신의 예하 연대장이, 그것도 상급 부대인 3군단 헌병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사복 차림의 하선우 군단장이 서 있는 모습은 그에게 모욕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3군단 헌병들을 거칠게 밀치고 하선우 앞으로 다가왔다. 충성. 그는 경례를 붙였지만 그 태도는 삼성 장군인 상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 동급 혹은 그 이하를 대하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났다. 군단장님, 이게 지금 무슨 추태입니까? 추태? 제 부대에, 그것도 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병력을 이끌고 들어와 연대장을 체포하고 부대 전체를 마비시키는 이 행위가 군단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지금 저기 누구입니까? 북한입니까? 아니면 아군입니까? 송기철은 교묘하게 하선우의 행위를 아군을 교란하는 이적 행위처럼 몰아갔다. 송 소장. 하선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네야말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자네 부대에서 병사가 맞아 죽고 대대장은 미쳐 날뛰고 연대장은 뇌물을 받아먹고 있었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추태라고 했나? 그 모든 것은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송기철이 목소리를 높였다. 마동철 중령의 일탈 행위는 보고받는 즉시 제가 직접 감찰을 지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단장님께서 이렇게 월권을 행사하시면 제 지휘 체계는 뭐가 됩니까? 그는 일탈 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마동철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월권이라. 하선우는 이번 창고 지하에서 나온 피 묻은 최민우 일병의 편지를 송기철의 가슴팍에 던졌다. 읽어보게. 자네가 말하는 일탈 때문에 죽어간 병사의 마지막 절규다. 송기철은 편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군단장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군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시스템? 하선우는 이번엔 3번 창고에서 나온 상납 장부를 꺼내 들었다. 자네가 말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장부에 적힌 율곡 1호인가? 송기철의 얼굴이 처음으로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주변의 병사들과 감찰팀을 힐끗 둘러보았다. 군단장님, 잠시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게.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병사들 앞에서, 그리고 죽어간 최일병의 영혼 앞에서 말하게. 율곡 1호가 누구인지. 송기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선우 중장님, 당신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는 하선우에게 바짝 다가섰다. 좋습니다. 율곡 1호 접니다. 마동철 그놈이 제게 가져다 준 것들 받았습니다. 조헌태 그놈이 저를 속이고 그런 짓을 벌인 겁니다. 속여? 내 놈들은 한통 속이야. 아니, 당신은 모릅니다. 송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왜 그걸 받았는지 압니까? 내가 원해서? 천만에.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설악의 별께서 원하셨으니까. 설악의 별. 조헌태에 이어 송기철의 입에서도 그 이름이 나왔다. 그 설악의 별이 누군가. 말하게. 하선우가 다그쳤다. 송기철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정말 모르셔서 묻는 겁니까? 하 군단장님. 그의 시선이 하선우의 어깨 너머 3군단 본부가 있는 양양 방향을 향했다. 설악. 3군단의 작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높은 별이라. 하선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설악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별.
그것은 3군 단장인 자기 자신 혹은 당신, 설마. 송기철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아니죠. 당신은 이 시스템의 이방인이니까. 하지만 당신의 바로 곁에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을 이곳으로 밀어넣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순간 하선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다. 3군단 부군단장 혹은 자신의 임명을 도왔던 육군 본부의 고위장성. 하군단장.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상관 혹은 당신의 동료를 치기 위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마동철, 조헌태 그리고 저.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우리 손가락을 다 잘라내도 그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송기철은 하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 모든 증거를 묻어버리고 당신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명분을 찾고 계시겠죠. 당신의 아들 이하준 일병이 이 부대에 있다는 것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다. 아들 하준의 자대 배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하선우를 올가매기 위한 인질이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때였다. 하선우 군단장의 작전 상황실 역할을 하던 감찰팀 지휘 차량에서 다급한 무전이 울려 퍼졌다. 한성훈 대령이 무전기를 받아들었다. 여기는 3군단 감찰. 뭐라고? 다시 말해. 한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군단장님. 한 대령이 하선우에게 다가와 비장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방금 계룡대 육군 본부로부터 직통 무전이 하달되었습니다. 내용은 현 시간부로 제22사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3군단 감찰부의 모든 작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뭐라고? 육군 본부 감찰실 주관 합동수사단이 현장으로 파견 중이니 하선우 군단장께서는 즉시 3군단 지휘통제실로 복귀하여 대기하라는 명령입니다. 설악의 별이 움직인 것이다. 하선우가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에 다가서자 육군 본부의 힘을 이용해 그녀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합동수사단이 온다는 것은 이 사건을 3군단의 손에서 빼앗아 그들의 입맛대로 축소, 은폐하겠다는 뜻이었다. 송기철 소장이 조소했다. 보십시오, 군단장님.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무기를 거두시죠. 하선우는 송기철의 비웃는 얼굴과 저 멀리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하준의 얼굴, 그리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조헌태와 마동철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녀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최민우 일병의 죽음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아들 하준은 군단장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또 다른 지옥을 견뎌야 할 것이다. 이 거대한 부패의 몸통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하선우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 속에 든 최민우의 살해 영상이 담긴 USB를 만지작거렸다. 아니,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송기철이 되물었다. 하선우는 송기철을 지나쳐 감찰팀과 헌병대, 그리고 겁에 질린 3대대 병사들 앞에 섰다. 나는 복귀하지 않겠다. 군단장님, 그건 육군 본부 명령 불복종입니다. 한성훈 대령이 경악하며 외쳤다. 육군 본부 합동수사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내 부하들이 죽어나간 이 범죄 현장을 떠날 수 없다. 그녀는 송기철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너 송기철 소장. 율곡1호. 하선우는 오강혁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저자도 체포해. 상관 모욕, 뇌물수수 공모, 직무유기 혐의다. 육군 본부 수사단은 이 22사단장까지 체포된 상태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모든 증거를 그들에게 넘기겠다. 하선우, 내가 미쳤구나. 감히 현역 사단장을.
송기철이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헌병들은 하선우의 명령에 따라 그를 제압했다. 하선우는 자신의 삼성 장군 계급장, 군단장이라는 지위, 어쩌면 남은 군 생활 전부를 걸었다. 설악의 별이 누구든 그가 육군 본부를 움직였든 그녀는 이 지옥의 문턱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연병장에는 3명의 지휘관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모두 수갑을 찬 채 무릎 꿇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이 펼쳐졌다. 하선우는 홀로 그들 앞에 서서 계룡대에서 날아오고 있을 거대한 폭풍을 기다렸다. 강원도 고성의 새벽을 가르며 시작된 피비린내 나는 감찰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충격적인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다. 제22사단 56연대 3대대 연병장. 그곳에는 3명의 장교가 군복의 명예를 모두 박탈당한 채 헌병들의 감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다. 대대장 마동철 중령, 연대장 조헌태 대령, 그리고 사단장 송기철 소장. 일개 대대의 비리가 아니라 한 사단을 좀먹은 거대한 암덩어리의 실체였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 모든 것을 단 반나절 만에 파헤친 제3군단장 하선우 중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공포에서 벗어나 경외감으로 빛나는 3대대 병사들의 눈빛이,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육군 본부의 명령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었다. 육군 본부 합동수사단이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내 부하들이 죽어나간 이 범죄 현장을 떠날 수 없다. 하선우의 선언은 명령 불복종을 넘어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선전포고였다. 송기철 소장은 체포당하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악을 썼다. 하선우, 내가 미쳤구나. 감히 현역 사단장을. 너는 설악의 별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설악의 별. 하선우는 그 이름의 무게를 가늠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이든 육군 본부의 실세이든 그는 이미 육군 본부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여 하선우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고성 상공의 고요함을 찢어발기는 격렬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한 대가 아니었다. 육중한 기체의 블랙호크, 즉 UH-60 헬기 3대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더니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눈을 가늘게 떴다. 헬기 측면에는 육군 본부 마크가 선명했다. 설악의 별이 보낸 합동수사단, 아니 진실은폐단이 도착한 것이다. 가운데 헬기에서 가장 먼저 내린 인물은 하선우와 마찬가지로 어깨에 3개의 별을 단 중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별은 하선우의 것보다 더 무겁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는 육군 본부 감찰실장이자 육군 내 모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실세 중의 실세, 양원익 중장이었다. 양원익 중장은 헬기의 바람이 채 멎기도 전에 하선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본부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하선우 중장. 그는 경례조차 생략한 채 하선우의 코앞에서 소리쳤다. 즉각 복귀하라는 육군 본부의 명령을 무시한 건가? 지금 이게 무슨 반란 행위인가? 하선우는 미동도 없이 그를 마주보았다. 양 중장님, 보시다시피 저는 반란이 아닌 범죄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제3군단 관할 부대에서 병사가 살해당했습니다. 살해? 양원익은 코웃음을 쳤다. 하 중장, 과대망상이라도 생긴 건가? 이건 22사단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고일 뿐이야. 지휘 보고 개통을 무시하고 예하 사단장을 체포해. 자네가 지금 제정신인가? 그는 무릎 꿇린 송기철 소장에게 턱짓하며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들을 풀어주지 못해. 이건 불법 감금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선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들은 살인,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병사 착취의 현행범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양원익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다. 좋다. 현 시간부로 제3군단 감찰팀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킨다. 하선우 중장은 육군 본부의 명령 불복종 및 지휘권 불법 행사 혐의로 지금 즉시 보직 해임한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보직 해임.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너희들. 양원익이 한성훈 대령을 비롯한 3군단 감찰팀을 손가락질했다. 지금 당장 확보한 모든 증거물을 본부 합동수사단에 이관하라. 장부 USB 사진 전부 다. 하선우의 곁에 있던 한성훈 대령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증거는 빼앗기고 군단장은 보직 해임되고 진실은 다시 묻힐 것이다. 무릎 꿇고 있던 송기철 소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하선우. 아니, 하선우 씨. 내가 경고했을 텐데. 설악의 별께 덤빈 대가가 이것이다. 당신의 그 오만한 정의감이 당신의 별을 떨어뜨린 거야. 모든 것이 양원익 중장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본부 수사관들이 하선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때 하선우가 나지막하지만 연병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양원익 중장. 양원익이 걸음을 멈췄다. 자네가 말하는 설악의 별이 설마 자네 자신일 줄은 몰랐군. 순간 양원익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송기철의 미소도 그대로 굳어버렸다. 하선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마동철의 상납장부. 그 마지막 이름. 설악의 별. 3군단 관할 지역인 설악. 그리고 그곳을 감시하며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는 별. 하지만 3군단 내부에는 없었지. 바로 군단 밖에서 군단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당신. 육군 본부 감찰실장.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자네는 자네의 감찰 권한을 이용해 22사단의 송기철 같은 충견들을 심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마동철 같은 하수인을 시켜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게 했지. 그 돈으로 방산업체와 검은 거래를 트고 부대의 모든 비리를 감찰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거야. 내가 틀렸나? 양원익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래, 맞다. 내가 설악의 별이다.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이미 승패가 갈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건가, 하선우? 내년이 아무리 똑똑해도 넌 끝났어. 내가 가진 그 증거, 내가 지금 당장 회수해서 폐기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넌 명령 불복종으로 불명예 전역이야. 내 아들놈이 복무하는 이 부대에서 내가 가장 치욕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거다. 그는 본부 헌병들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그리고 한성훈 대령이 가진 가방, 저기 이번 창고에서 나온 증거물 상자 전부 압수해. 육군 본부 헌병들이 하선우와 감찰팀을 향해 다가왔다. 3군단 헌병들이 그들 앞을 막아서며 일촉즉발의 대치가 벌어졌다. 늦었네, 양원익. 하선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사이를 갈랐다. 뭐라고? 자네가 이 헬기를 타고 고성 땅을 밟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자네가 하늘에서 이곳을 내려다보는 동안 내 부하들은 땅에서 움직이고 있었네. 하선우는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한성훈 대령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성훈 대령은 양원익 중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군단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그는 철저히 양원익을 무시하고 하선우에게만 보고했다. 본관은 군단장님의 지시에 따라 현 시간부로 30분 전
이곳 22사단 56연대 3대대에서 확보한 모든 원본 증거 자료를 긴급 전송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 완료하였습니다. 양원익의 눈이 커졌다. 어디로 보냈단 말이냐? 한성훈 대령은 양원익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첫째, 고 최민우 일병 살해 현장이 담긴 USB 원본 영상. 둘째, 마동철 중령의 상납 장부 및 갈취 장부 전체 사본. 셋째, 이번 창고 지하에서 발견된 전 병력의 일기장 및 피해 사실 기록 사진. 넷째,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곳 3대대 전 병력의 서명과 생생한 육성 증언이 담긴 탄원서까지. 이 모든 자료가 어디로 보냈냐고 물었다. 이 반역자 놈아. 양원익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비서실, 국방부 장관 직속 조사본부 그리고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 5곳에 동시에 전송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하선우가 육군 본부의 명령을 어기고 버틴 것은 단순히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양원익이라는 몸통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도록 유인하고 그가 도착하는 순간까지 증거를 전송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양원익 중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휘청거렸다. 내 인연. 감히 군사 기밀을. 민간의 군사 기밀? 웃기지 마라. 하선우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섰다. 이것은 기밀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다. 나는 내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내 부하를 죽인 범죄를 고발했을 뿐이다. 감찰실장인 내 놈이 했어야 할 일을 이 3군 단장 하선우가 대신한 것뿐이야. 양원익을 따르던 본부 수사관들은 얼어붙었다. 그들 역시 이성이 있었다. 이미 언론과 청와대에 넘어간 증거. 이 사건은 더 이상 덮을 수 없었다. 양원익은 끝났다. 하선우는 자신의 헌병 대대장 오강혁 중령을 불렀다. 오 중령. 예, 군단장님. 육군 본부 감찰실장 양원익 중장을 뇌물수수, 살인교사, 증거인멸 지시, 직권남용, 그리고 이적 행위에 준하는 군 기강문란의 수괴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군단장님 명령 받들겠습니다. 오강혁 중령과 3군단 헌병들이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는 양원익 중장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다. 육군 역사상 현역 중장이, 그것도 감찰실장이 예하부대 군단장에 의해 체포되는 전무후무한 순간이었다. 그 광경을 보던 송기철, 조헌태, 마동철의 얼굴은 완벽한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의 마지막 동아줄, 설악의 별이 추락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연병장을 뒤덮었던 거대한 폭풍이 멎었다. 먼지가 가라앉고 하선우는 연병장의 도열한 3대대 병사들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강철 같은 살기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이하준 일병을, 그리고 편지를 보냈던 김지훈 일병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고생 많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리고 미안하다. 하선우는 천천히 자신의 전투모를 벗었다. 그리고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강철의 백합이라 불리던 그녀는 사복 차림도 아닌 장군의 계급장이 빛나는 전투복 차림 그대로 그 어린 병사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지휘관으로서 너희의 고통을 더 빨리 알지 못했다. 이 끔찍한 지옥을 내버려 두었다. 이 하선우가 너희 모두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고 최민우 일병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 순간 억지로 울음을 참던 병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이하준 일병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토록 강하고 높던 어머니가 자신과 동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하선우는 허리를 폈다. 고 최민우 일병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오늘 흘린 눈물과 용기는 대한민국 육군이 이 썩어빠진 군대가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녀는 병사들 사이를 걸어 아들 이하준 앞에 섰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아들이 아닌 장군과 병사로서. 이하준 일병. 이하준. 중요한 증언과 지옥 속에서도 버텨준 그 용기에 고맙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하선우는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 하나에 아들을 지옥에 보낸 미안함과 그 지옥을 이겨낸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몇 달 뒤, 율곡부대 스캔들 혹은 설악의 별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다. 양원익을 필두로 한군 장성들과 방산업체 유착 관계가 모두 드러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살인에 가담한 마동철, 박지성, 황태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선우 중장은 육군본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국민적 영웅을 처벌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모든 혐의를 벗었고 오히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육군개혁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하준은 상병이 되었다. 그는 3대대에 남아 새로 전입 온 후임들을 다독이는 든든한 선임이 되었다. 최민우 일병의 추모비가 부대 정문에 세워졌고 3대대는 최민우 대대라는 별칭을 얻었다. 하준이 첫 휴가를 나온 날, 그는 어머니를 만나러 계룡대가 아닌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그곳에 어머니 하선우가 민간인 복장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왔구나 아들. 두 사람은 저 멀리 보이는 금강산 비로봉을 바라보았다. 한때 마동철의 탐욕이 서려 있던 그 이름이었다. 민우 형,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어머니, 저녁하면 장교 시험 볼까 합니다. 하선우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처럼. 대단한 군인은 못 되겠지만 적어도 민우 형이나 지훈이 같은 동생들.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인은 되고 싶습니다. 하선우는 말없이 웃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이미 그날 그 연병장에서 그 어떤 장군보다도 강하고 용감한 군인이었어. 동해의 거친 파도가 두 사람의 발 아래 부서지고 있었다. 지옥을 씻어낸 그 파도 위로 강철 백합의 굳건한 의지와 아들의 새로운 희망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가장 굳건한 새벽을 열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